예전 같으면 뭐 하루 쭉 자고 나면 하루 잘 것도 없어요. 바커스 하나 마시면 살아나가지고 또 뛰어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밤을 잘 새지 않습니까? 네, 밤을 잘 새는데 예전에는 하루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이제 커피를 많이 마셨다고 하면 그 다음날 또 막 새고 막 그랬던 20살 때 어이없는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루 새면은 이제 이게 잠을 대출한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30% 이자를 붙여가지고 더 자야 돼.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드는 게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나이가 드는 건지 살이 쪄서인지 둘 다인 것 같긴 한데 이 회복 속도가 예전에 비해서 충전이 한 2년 쓴 휴대폰 같아요. 충전 엄청 오래 걸리고 빠지는 건 순식간에 빠지고. 근데 지금 이런 이게 한탄을 왜 하느냐? 한탄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또 어르신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총각일 때는 엄마 아빠도 신경 잘 안 쓰고 막 살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하면 엄마 아빠가 갑자기 두 명씩 생기니까 그 생일도 4번이고 막 여하튼 뭐 좀 있어요. 그러면 그 어른들한테 뭐 선물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지랄이더라고. 근데 제일 흔한 게 이제 뭐 홍삼이라던가 이제 몸에 좋은 것들을 주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걸 공짜로 줘도 안 먹었는데 저는 이제 요즘에 느낀 게 선물 사면서 저 것도 하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판매원이 얘기 들어보니까 왠지 내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의 아침에 보면 또 이것저것 뭐 또 제가 아이허브의 약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어야 될 것들이 보면 이제 거의 보면 뭐 지병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약을 먹는데 하루 한 4개 정도 먹는 것 같은데 그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는 이제 약으로 버티지 않습니까? 약으로. 지금은 세계 경제가 그래요. 2008년에 한번 개몽사를 겪고 나서는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서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약이 뭡니까? 양적 완화죠. 예전에는 비타민 이런 거 필요 없었거든요. 그런 거 맛도 없는 거 왜 먹어? 뭐 이랬는데 이제는 그거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보면 세계 경제가 예전에는 그래도 금리만 좀 낮춰주면 웬만큼 돌아왔어요. 그래. 근데 이제는 금리를 낮추다 못해 마이너스까지 때려도 거의 좀비처럼 기어다니죠. 그러니까 약이 어떻게 돼요? 점점 세지죠. 약이 세지고 환자는 뭘 두려워합니까? 더 이상 약발이 안 먹을까 봐 걱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약을 줄이겠다고 하니까 그게 뭡니까? 금리 인상이잖아요. 이제 당신은 이제 약을 좀 줄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좋은 일인데 막상 또 진통제를 줄이려고 하니까 아플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2008년에 한번 그냥 쾅 한번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 앨런 그리스펀이 그 19년간 경제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찬사를 받았는데 딱 하나로 개욕을 먹었죠. 금융위기를 막지 못했다. 근데 막지는 못했지만 금융위기에 대해서 한마디 한 게 정말 설명은 잘했어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대공황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공황하면 아직도 10몇 년 그때를 생각하죠. 1929년 대공황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 두 번째 대공황은 2008년입니다. 그 정도의 큰 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진통제를 놨는데 그게 2009년 3월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그때 글로벌 증시가 대바닥을 찍었지 않습니까? 3월 14일 2009년 3월 14일 그랬는데 그게 언제 끝나요? 1차 양적 완화가 2010년 4월에 끝납니다. 이 정도 약을 썼으면 타이레놀 이 정도로 펜자를 이 정도로 먹였으면 됐겠지라고 했는데 바로 유럽이 쿵 쓰러집니다. 한 달 만에. 2010년 5월에 그리스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고뇌에 쌓입니다. 이 남부 유럽 국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을 찍어야겠는데. 근데 문제는 미국은 돈 찍는 걸 스톱했지 않습니까? 근데 찍을 때 같이 안 찍고 뒤늦게 찍으려고 하니까 유로존은 뭐가 걱정이에요? 유로화가 폭락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라고 해서 요즘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다 모입니다. 그래서 잭슨홀 컨퍼런스 2010년 8월에 잭슨홀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2010년 8월부터 2차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벤버냉키가 선언을 하죠. 그리고 시장이 확 돌아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자기가 필요한 것도 있었지만 2010년이면은 그때 뭐예요? 미국이 제조업 강국을 선언했던 해죠. 그래서 제조업은 뭐겠습니까? 수출이잖아요. 수출이 좋으려면 환율이 강한 게 좋아요? 약한 게 좋습니다. 약한 게 좋죠. 같은 값이면.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금융만 가지고 오는 금융위기 터지니까 다 대책이 없더라. 그래도 제조업을 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제조업을 키우려고 하는데 때마침 유럽에서 돈 좀 우리 찍어야 되는데 좀 같이 좀 찍어주면 안 되냐고 계속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그러면 내가 쏘지 뭐. 그래서 잭슨홀 컨퍼런스 때 2차 양적 완화가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한동안 잭슨홀이 며칠 전에도 있었죠. 그때까지 시장이 아무것도 안 했던 겁니다.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할지 봐야 되니까. 근데 무슨 얘기를 할지는 주요 해외 언론에서는 많이 얘기가 됐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최근에 있어가지고 가장 그 대외 글로벌 경제의 큰 사건 중에 하나는 뭐였습니까? 이제 뭐 이제 한 두어 달 넘어가니까 헷갈리시죠? 브렉시트였습니다. 브렉시트가 이래 한 두세 달만, 그때만 해도 세상이 망하는 줄 알았는데, 한 두 달 지나니까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브렉시트는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죠? 브렉시트는 아무리 빨라도 2년 후부터 현실화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양책은 그날 당장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브렉시트가 낳는 다른 것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늦춰질 거라는 기대감이 더 커버려졌기 때문에 오히려 글로벌 증시는 더 가버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그 통화 정책, 그러니까 금리 기조라든지 통화 정책 기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브렉시트보다 더 위에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자, 그러면 또 최근 들어가서 중소형주가 박살나고 있습니다. 거의 패대기를 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판다. 나는 양적 완화가 아니고 주식을 양적 완화하는 것 같아요, 기관들이. 어떻게 저렇게 계속 팔 수가 있는지. 13일 만에 양봉 하나 떴죠, 오늘.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네. 잭슨홀에서 의장 같은 부의장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두 번도 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이거. 흠이 하고 떨어지는 거. 근데 솔직히 제 결론 말씀드리면 두 번은 오바입니다. 두 번은 오바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앨런이 먼저 연설을 했을 때 앨런이 금리 인상 다 됐고 경제 지표만 나오면 다 가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그 정도는 다 예상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떨어지고 있으니까 나오셔가지고 시장이 너무 낙관을 하니까 야, 정신 차려. 우리 미치면 두 번 할 수도 있어. 라고 경고성 발언을 하는 거예요. 경고성 발언을 했던 건데, 그것 때문에, 근데 다른 총재도 아니고, 이제 의장 같은 부의장이시다 보니까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해석이 또 돼요. 굳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시장에 대한 경고도 주는 것도 있지만, 이거 정치적으로 이게 뭘 하는 게 아니냐, 별의별 얘기가 많습니다. 왜? 그만큼 조금 이례적으로 너무 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조금 놀랍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예전보다는 이제 유동성이라는 진통제를 엄청나게 뿌려놨죠. 2008년부터.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는 금리를 한 칸 올려가지고 1%씩 올린다고 했을 때 그 1%가 100만 원일 때하고 1억일 때는 1%가 조금 다르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예전 0.25하고 지금 0.25는 다르지 않겠냐는 두려움도 사실은 좀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보다 나오는 돈이 많아서 장기적으로 달러 약세가 될 거라는 건 지난주에 환율의 자정능력 편에서 또 재차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이놈의 금리는 어느 게 좋은 금리일까? 고금리가 좋을까요? 저금리가 좋을까요? 금리에도 아름다운 금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먹기 딱 좋은, 이제 영국 동화에 보면은 이제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가 있어요. 곰 세 마리를 부르는데 처음에는 너무 뜨거워서 애들이 못 먹고 나중에 차가우니까 맛이 없고 그래서 먹기에 딱 좋게 이제 했던 게 이제 그 골디락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금리도 골디락스가 있죠. 골디락스 검색하면 경제에서도 골디락스가 있고요. 그리고 천문학에도 나옵니다.
우리 지구가 있는 데가 골디락스죠. 지구보다 가까이 가면 태양이 너무 가까워서 뜨거워서 못 살고, 좀 멀어지면 추워서 못 살죠. 딱 요만한 게 살만한 데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서 살만한, 골디락스는 그냥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아주 아름다운 곳이다. 그러면 금리에도 그게 있단 말입니다. 고금리도 아니고 저금리도 아닌 거. 근데 문제는 그게 얼마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가 침체됐으니까 저금리를 해가지고 경기를 부양을 해요. 근데 경기가 부양이 되면 고금리는 아니라도 정상금리 혹은 중립금리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중립금리가 몇 프로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느낌이 좀 오시나요? 예를 들어 중립금리가 5%다. 그러면 지금이 뭐 예를 들어 1%면 경기가 좋아지면 쭉쭉 올려가고 5%까지 쭉 올라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5%일 때하고 3%일 때하고 속도가 다른 거죠. 기울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 2020년까지 5%를 만들겠다 하고 2020년까지 1%를 만들겠다 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거를 미국에서는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느냐? 아닙니다. 연준 의원들이 다 모여서 중립금리를 결정을 해요. 자, 여기서 궁금해지죠. 지금 연준에서 생각한 중립금리는 얼마일까? 그러면 질문이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더 들어가면 예전보다 기준금리, 중립금리가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뭐 2010년, 2012년에 비해서 지금은 그 중립금리가 더 그때보다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당연히 낮아졌죠. 왜? 한 번 올리고 났더니 쌩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올리겠어요? 그래서 이걸 파이낸스 타임스에서 가져왔는데 이게 중립금리라는 뜻입니다. 자, 2012년에는 4.25가 중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미국 기준금리가 0.25 뭐 이 정도 수준이었죠.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2010몇 년까지 4%를 올리겠군 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4%를 올리려고 하면 0.25씩 한 번에 올리려고 하면 1년에 4번씩 2년 연속 올려도 2%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3년을 계속 거의 4년을 FOMC 할 때마다 올려야 되는 분위기예요. 물론 3, 6, 9, 12만 하지 말고 45일마다 있으니까 1년에 10번을 다 올릴 수 있는데 그거는 거의 다 죽자. 근데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예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그런 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2010몇 년,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올해는 3으로 내려갔죠. 거진 반 토막 가까이 나고 있어요. 중립금리,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까지 못 갈 거라고 목표치를 수정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빨리 빠지고 있죠. 그 금리 인하할 때처럼 좀 빨리 빠지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목표라니까요. 연준이 가고자 하는 목표는. 근데 목표가 벌써 225 베이스 포인트가 날아갔다는 거잖아요. 225 베이스 포인트, 지금은 높아봐야 50 베이스 포인트인데 얼마나 목표치를 많이 수정한 겁니까? 그리고 이게 계속 내려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금리라는 게 중립으로 올려놓지 않으면 경기가 또 나빠지면 낮출 데가 없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미리 정책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인플레가 오면 간단해요. 그냥 금리 끌어올리면 되죠. 인플레는 간단합니다. 끌어올리면 되는데 디플레가 오면 지금 다시 디플레가 오면 어떻게 돼요? 이미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하고 유럽은 거의 마이너스권으로 진입해 있고 그리고 미국도 0.5, 0.25 이 사이로 겨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금리가 오면 어디 낮출 데가 없잖아요. 거의 제로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내려간다는 거는 지금까지 단순히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를 잡고 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양했던 거하고 다른 형태의 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금리 인상이 얼마나 화들짝 놀랐냐면 우리가 기계적으로 배웠기 때문이에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시장이 그렇습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결국에는 2015년 12월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죠.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 찔끔 한 칸. 요것 때문에 우리가 막 죽고 사는 거, 요 앞에 보면 어이가 없죠. 여기 뭐 거의 그 햇살론이 있습니다. 여기 햇살론 10%짜리. 놀랍죠, 이게. 근데 이걸 제가 왜 히스토리컬 차트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자, 금리를 올릴 때가 크게 한 번, 두 번, 세 번 있죠. 그죠? 근데 올라갈 때 속도 보세요.
아니, 떨어질 때야 여기 금융위기가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그죠? 아, 여기가 금융위기군요. 여기는 닷컴 버블. 닷컴 버블도 얼마나 컸는지 느낌이 오시는 거죠. 낙폭을 보세요. 오히려 더 깊습니다. 1%까지 떨어졌죠? 7 조금 전에서. 얼마를 깎은 겁니까, 이게? 여기서 5점 얼마에서 빵으로 간 거는 뭐 사실 애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제가 변해보면 미국 50% 계속 유지한다 그러니까 톡이 날라. 고객의 반응을 보면 제가 판단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미국 50%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미국 들어가도 되느냐는 카톡이 막 쏟아집니다. 아, 잘했구나. 왜? 왜? 사람들이 고점을 느낄 때는 절대 고점 오지 않거든요. 그죠? 2001년 때가 따지고 보면 더 높았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거고요. 그러면 시장은 이렇게 보이는 0.25씩 매달 올렸어요. 45일마다 올렸어요. 1%에서 5.25까지 한 방에 갔다니까요. 그냥 한 달 지날 때마다 금리가 틱틱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럼 앞으로 돌아가 보죠. 그럼 이때 금리가 올라갔는데 속도는 그렇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정도 뭐 4% 정도. 아, 그러면 자, 계산해 봅시다. 0.25씩 4%를 올리려고 하면 몇 번 올려야 돼요? 18번이죠? 16번이죠? 그러면은 1년에, 매달 1년에 10번씩 올려가지고 2년 내내 올리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2018년 이 정도 되면 4.25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 그러면 화들짝 놀라 다 팔아 던지고 달러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폭력적으로 이제 시작이니까. 오늘은 0.25로 올린 거지만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이제 착착착 가겠구나. 드디어 그날이 왔다. 둠스데이가 왔구나. 그러면은 다 던지고 이 말은 뭐겠습니까? 중립금리가 4%면 별로 고열되지 않아도 달러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4%는 먹겠네라고 되는 거죠. 그럼 다른 걸 팔고 달러로 가겠죠. 그래서 어디를 팔겠습니까? 이머징을 팔겠죠. 그리고 원자재를 팔겠죠. 그러니까 박살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연 두 번이라는 거는 한 번 혹은 두 번이 큰 차이냐고 하는데 피셔의 발언에 깜짝 놀란 이유가 두 번 올리겠다는 거는 이제부터 기회마다 올리겠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올해 한 번 올리고 말면 시장은 1년에 한 번 올리겠구만.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죠? 작년 12월에 올리고 올해 9월 아니면 12월이 와리가리 하고 있어요. 뭐 9월에 올려도 뭐 거진 1년. 12월이면 딱 1년. 1년에 0.25씩. 그럼 4% 되려면 한 3%라고 하면은 거의 내가 환갑 때까지 가겠구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오히려 안심을 하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게 이거예요. 근데 피셔가 뭔 소리야, 두 번도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9, 11, 12 남았는데 그때 계속 연타로 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계속 예전처럼 원웨이로 갈 수도 있다는 그 트라우마를 건드린 거죠. 그래서 패대기를 치는 거고 우리나라 코스닥이 그래서 무너지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고 그것도 있지만 정부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예전보다 돈 못 벌고 있잖아요. 채권 수익이 워낙 떨어지니까. 그래서 주식 비중을 올렸어요. 근데 거기 주식 비중을 올렸는데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큰 기금을 가지고 와, 우리도 이제 제대로 큰 돈 가지고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것들이 날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지어다가 됐어요. 철저하게 벤치마크를 따라가라. 그럼 삼성전자 왜 사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펀드 매니저끼리 카톡하면 불법. 정보 공유 못하게 났어요. 그러니까 다들 칸막이에 앉아가지고 삼성전자만 사는 겁니다. 그게 지침이 내려갔어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국민연금이 자기가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외주로 맡긴 거거든요. 외주로 맡겼으면 믿고 좀 맡겨보든지. 외주로 맡겼는데 불안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럼 왜 맡겨? 우리나라의 공무원 마인드가 이렇습니다. 이래서 제 친구 중에서도 공무원하고 일하다가 바람을 많이 겪고 있어요. 항암제를 먹으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저 국민연금에 고객분들 많은데 큰일이네. 아무튼 좀 그런 게 좀 있고 또 이제 또 수급도 그렇게 돼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체감적으로는 이제 국민연금 공무원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소형주가
오로지 수급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수급만 풀리면 V자 반등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계속 지켜보고는 있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그때 되면 현금 비중 있는 거 한번 지르는 것도 괜찮은데 언제 될는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자, 원론으로 돌아오죠. 자, 원론으로 돌아오면 자, 이게 소위 말하는 베이비 스텝입니다. 한번 올라가면 0.25씩 그냥 쭉 가는 거. 이게 굉장히 이렇게 보니까 무서워 보이는데 베이비 스텝은 그나마 예상은 돼요. 기회마다 0.25씩 올리겠다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죠? 그리고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미국 기준금리가 5.25라고 하니까 보이지도 않죠,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카드론을 썼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 요때 그 작년 그 9월에 2015년 9월쯤에 또 지금하고 똑같았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막 불에 당겨지니까 그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자, 미국이 금리를 올릴 거야. 한번 올리면 4%까지 쭉 가시겠군. 그러면 미국 기준금리보다 우리는 금리가 높아야 돼. 근데 우리는 모기지가 별로 없죠. 다 5년 후에 뭐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출의 상당 부분이 변동금리고. 그러면 우리도 이자가 높아지겠고 우리는 부동산이 망하겠구만. 우리는 이제 다 죽었네. 미국 빼고 우리는 이제 그냥 NPL 천지가 되겠구만 라고 해서 경매밖에 없는. 그래서 뒤늦게 그때 대출 규제를 한다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냥 이자만 내는 기간 줄이고. 저 대출 받았는데 대출 8월에 받았고요. 9월 1일부터 상환이에요. 골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도 이자만 내지 않아요. 바로 지릅니다. 참. 그러니까 문자를 받는데 9월 1일 상환일이라고. 네? 아니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 보름 만에 상환하라는 건 좀 뭐 내면 그만이니까. 이거 간만에 집세 안 내고 좀 사나 했더니 어쨌든 은행이 내나 집주인이 내나 뭐. 아무튼 그때 그래서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파다했죠. 다음 아고라. 우리 부동산 이제 아파트 1년만 있으면 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고 막 난리 났었습니다. 그렇게 됐나요? 갭을 30% 더 얹어줘야지. 지금 부동산 대책도 며칠 전에 나왔죠.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아직 분양권을 못 팔았나 봐요. 그 분양권 전매만 막으면 끝이에요, 사실. 분양권 전매가 되니까 진짜 집 살 사람이 아닌데 집을 사가지고 프리미엄 자꾸 팔잖아요. 그러면 사야 될 사람들이 웃돈 주고 사잖아. 그죠? 그 전매를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럴 줄 알고 건설주들이 부들부들 떨다가 그것 빼고 갑자기 공급을 줄이겠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공급을 줄이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흥분을 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부양 대책이 나온 거죠. 지금 사놓으면 공급을 막아줄 테니 어떻게든 뛰어내고 어떻게든 끌어서 사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강남 재건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의도 목동까지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지금 제 고객 중에서도 지금 미사에 가 계신 중개인이 있는데 집에 퇴근을 못 하세요. 인터넷에 보면 아고라에 보면 뭐 우리나라 부동산 많을 것 같은데 현장에 가면 분양하고 가보죠. 장난 아닙니다. 왜? 돈들이 갈 데가 없죠. 비관론자들은 그것만 생각했죠. 공급 많아졌고 인구 줄어드니까 그것만 봤죠. 갈 돈이 없다, 돈이 갈 데가 없다는 걸 간과한 거예요. 예전에는 2, 3%면 안 하겠다는 것도 얼치고 나고 들어가는 돈들이 많죠. 그러니까 현장도 뜨겁고 아고라도 뜨거워요. 어느 걸 믿어야 됩니까? 참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뭐 공급 과잉, 이 공급 과잉은 팩트니까요. 예, 분양수를 보십시오. 분양하고 2, 3년 후에 나온다고 하니까 이것들이 곧 나오겠죠. 네. 네. 뭐 이 두 개가 만나가지고 그때 그래서 뭐 인터넷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글로벌하게 보면 자, 미국이 15일에 올렸고 이제 그때만 해도 미국이 3, 6, 9, 12 4번 올려가지고 올해 연말까지는 1.5% 이상, 1.75% 정도의 금리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그래서 제일 먼저 소름을 받았던 데가 어디입니까? 기억나시나요? 중국이잖아요, 중국. 이제 달러가 이제 마이웨이로 쭉 가겠다고 하니까 달러 반대편에 있는 이머징 통화가
박살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10년 동안 절상만 해왔던 위안화가 견디지 못하고 기습 절하를 했다가 또 미국이 금리를 실제 올리기 시작하고 앞으로 내년에 즉 2016년에도 4번의 인상이 예고돼 있다 보니 그냥 위안화 던지고 달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컸겠죠. 그래서 중국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깜짝 놀란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립니다. 놀라. 그때 이게 글로벌 리스크가 뭡니까? 차이나 리스크죠. 그래서 연준이 올해 4번은 안 될 것 같다. 2번 혹은 1번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1월 20일인가 해서 2월 초까지 얘기가 나오고 제가 그때 강의 때 말씀드렸죠. 2월 12일이 글로벌 대바닥이었다고. 제가 그래서 막 자랑했지 않습니까? 바닥 잡았다고. 바닥을 2월 11일 날 바닥 온다고 했는데 다음날 바닥이 와가지고 무슨 택배도 아니고 이길 배송이네. 아무튼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작년하고 그림이 똑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9월 달에 올리니 많이 했다가 9월 안 되면 12월 또 올리면 또 사단 뭐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도 은근히 이제 뭐 달러를 사야 되느냐, 달러 예금을 해야 되느냐, 그치 부동산 지금 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1년 만에 딱 재방송이 되고 있어요. 재방송이 되고 있는데, 근데 참 대가들은 다르다는 게요. 올해 초에 한창 중국 박살나고 미국도 같이 박살날 때 달러가 막 강해지고 우리 그때 환율 1240원 넘어가가지고 달러 선물이 인버스 레버리지 사자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버냉키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1월 20일 날 인터뷰에서 달러가 약해질 것 같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달러가 미친듯이 강화되었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거의 100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버냉키도 이제 노망든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이 달리고 할 때였는데 역시 대가는 틀립니다. 그날이 이날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달러 선물 인버스 레버리지를 한 것도 이때입니다. 그리고 실제 약해졌죠. 근데 버냉키는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그때는 이제 달러가 마웨이로 가가지고 이머징은 다 끝장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가 기억나실 겁니다. 조지 소로스하고 카일 베스가 중국 막 공격해가지고 중국 5개월 만에 망한다는 별의별 소리가 있었던 그때 갑자기 달러가 약해진다. 이게 이제 그 짬밥인 거죠. 그러니까 연준에서 의장만 8년을 했던 버냉키가 이 정도 되면 연준에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걸 안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연준이 원하는 건 강한 달러는 아니거든요. 강한 달러가 아니에요. 네. 그러자마자 그 얘기가 나는데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연준에서 금리 인상 4번 하는 거를 2번이나 이런 걸로 의원들의 발언들이 나오면서 달러가 빠지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지금 그래서 여기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요. 4번 올려가지고 올해 1%를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1번 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예상보다 0.75가 못 간 거죠. 그럼 내년이라고 해서 뭐 4번 다 올릴 수 있을까요? 올해 것까지 다 몰아서 한꺼번에 올릴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아무리 계산을 두들겨봐도 얘는 안 되겠구나 점점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지금 3이었죠. 지금 6월까지 3.3이었습니다. 6월 FOMC 회의록에서 3으로 바꾼다고 얘기 나왔어요. 이게 일주일 전, 일주일도 안 된 기사거든요. 그러면 이게 요때 무너질 때 되게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연준이 경기가 나빠지면 보통 4% 정도를 낮췄습니다. 금리를. 근데 목표치가 4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는 바닥을 뚫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다고 마이너스로 가면 유럽처럼 일본처럼 은행이 병신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다른 방식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현실성 있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7월 달에 FOMC 회의록에 보면요. 참 이런 회의록들이 번역도 힘들고 특히 어려운 빙빙 둘려서 한 말을 또 심지어 번역토로 해놓으니까 무슨 말인지를 알기가 힘든데 잘 뜯어보면요. 생각보다 큰 변화입니다. 현 FF 금리가 뭡니까? 연방기금금리죠. 미국의 기준금리는 제로에 근접하여 경기 하강 시에 인하 여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차피 빵인데 뭐 낮출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경기 하락하면 답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연준은 두려운 거죠. 여기서 미국이 지금은 괜찮은데 다시 경기 침체가 오면 카드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목 단기 금리가 제로에 있다면, 그러니까 즉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전통적인 완화 정책을 다른 방책으로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된다. 이게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안 했던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했던 게 금리 인하였잖아요. 근데 어차피 금리는 인할 게 없는데. 그래서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 공식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류가 바뀌었다는 게 이런 회의록에서 공식 기록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 인터뷰에서 블러드 총재 한번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죠. 2018년까지 금리 한 번밖에 못 올릴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기사 보십시오. 블러드가 연준의 정상화 플랜, 그러니까 금리 정상화 플랜을 다시 생각할 시기다. 그러니까 금리 정상화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3%도 버거울 것이다. 다른 방법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잭슨홀이 열릴 때 블룸버그 인터뷰입니다. 연준에는 10몇 명의 의원이 있는데 그중에 한 4명 말을 꼭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앨런 의장, 피셔 부의장, 그리고 윌리엄 더들리, 그리고 블러드 총재. 무게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여자 총리가 하나 있는데 이분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금융 안정을 연준의 3대 목표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 야, 연준의 3대 목표가 뭡니까? 중앙은행의 목표. 첫 번째, 물가 안정이죠. 우리도 그 소공동의 한국은행 가보십시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자연보호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가 안정돼 있어요. 근데 2008년 이후로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물가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하더라. 물가가 좀 올라가도 일자리, 그래서 고용 안정. 그리고 세 번째 목표가 뭐냐면 금융 안정이에요. 즉, 자산 시장에 버블이 너무 끼는 걸 봐가지고 금융위기가 또 오지 않게 하는 게 연준의 3대 목표였는데 그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뭘 버리라고 얘기한 겁니까? 금융 안정을 버리는 거. 그게 뭐겠어요? 증시에 거품이 오더라도 부양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강력한 부양책을 못 썼던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봐야 주식시장만 들끓고 주식하고 부동산만 들끓고 뭐 경기 부양이 안 되면 어떡하냐 이것 때문에 약간 소극적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아예 우리는 이거는 생각했다. 우리의 목표는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까지는 우리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역할을 바꾸는 거죠. 이게 꽤 큰 발언이에요. 연준이라는 그 기관의 성격을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그렇게 무게감 있는 사람은 아니라더라도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한다는 건 어느 정도 교감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회의록에서도 더 어렵게 말을 했지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단순히 금리 인하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금융 안정에 대한 반감이 나올 것인데 그거는 연준이 해야 될 목표에서 빼버리자. 그리고 또 작심한 듯이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인데 자연 이자율과 물가가 모두 낮은 상황에서는 즉 지금이죠. 이자율 빵이죠. 거의 제로에 근접했죠. 물가도 낮죠. 자, 여기서 약간 빠지는데 자, PC 물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새벽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1.6이 나왔죠. 1.6이면 꽤 괜찮습니다. 꽤 괜찮아요. 예상치가 딱 1.6이었습니다. 연준은 2%가 되면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PC가 2가 아니라 1.6이라는 것 빼고는 모든 지표 그리고 이번 주말에 고용 지표가 18만 개 이상만 나오면 그냥 가능성은 50%를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1.8, 18 이거였는데 뭐 하나는 조금 모자라긴 했지만 시장 기대치는 부합을 했고 여기서 한 뭐 20만 정도 나와주면 조금 더 움직여서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다고 봐요. 아무튼 그래서 자연 이자율과 물가가 모두 낮은 지금은 물가 목표치를 올리거나 물가 목표치가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중앙은행의 첫 번째 역할이 물가 안정이었는데 지금은 물가 목표제로 바뀌었어요.
지금 미국의 물가 목표는 1년에 2%입니다. 1년에 2% 물가를 올리겠다가 목표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더 높이자는 얘기예요. 물가를 높이려면, 즉 인플레를 유발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찍겠죠. 그러려면 목표치를 더 올려놓자는 겁니다. 아예. 2%면 1.6이면 거의 다 된 거 아니야? 그만해도 되지 않아? 얘기가 나올 거 아니까 3%를 올려가지고 더 찍자. 아직 반밖에 안 왔다. 그리고 물가 목표치는 재밌는 게요. 3%가 딱 되는 순간 올해 2%였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3%가 4%가 됩니다. 2월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2월 됩니다. 뭐 데이터 요금도 아니고 뭐 재밌죠. 네. 그래서 아니면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명목 GDP로 변경을 해라. 돈을 찍어서 순간적으로 GDP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그걸로 변경을 해버려라. 지금 물가는 돈 찍어서 빨리 안 올라오니까 그거 가지고 해가지고는 힘들다. 아예 룰을 바꾸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통화정책의 완화적 세계 최고의 비둘기 대마왕이 이제 한마디를 거듭니다. 벤버냉키죠. 역시 말은 어렵게 합니다. 중립금리의 하락, 아까 보였죠? 중립금리가 하락하고 있죠. 이번 6월 달에도 0.3%가 하락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락은 현재 통화정책이 시장의 기대보다 경기 부양하는 정도가 충분치 않다. 즉 야가다 이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정도 0.25에서 0.5의 기준금리가 부양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아니고 아예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역시 버냉키 형님이죠. 대단합니다. 여기서 금리 인하까지를 비춘다는 것은 대단하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충분치 않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뭐겠습니까? 연준한테 훈수 두는 거죠. 바꿔라.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연준이 룰을 바꿀 수밖에 없겠구나.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제 배낭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너무 이제 몸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요즘 유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고농도 비타민 뭐 이런 걸 먹어가지고 약발로 500ml 안 되면 1000ml 먹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번 먹어봤더니 제가 임상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아이오브가 가지고 걔네들은 종합 비타민 이런 것도 있지만 비타민을 종류별로 팔아요. A부터 K까지. 그걸 각각 사가지고 그럼 하나가 하루 권장제 1600% 막 이렇거든요. 그거를 이제 A부터 K까지 한꺼번에 다 먹어본 적이 있어요. 내 몸 가지고 생체 실험을 한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갑자기 뭔가 심장이 RPM이 막 올라가다가 미친 듯이 배고파져요. 그러니까 근육에 있는 모든 걸 다 썼나 봐요. 그래서 이제 너무 배고픈데 먹으러 갈 힘이 없어요. 덜덜덜 떨려가지고. 그때 마음은 들것에 실려가지고 분식집으로 가고 싶었어. 아무거나 빨리 넣어줬으면 그때 그래서 컴퓨터 마우스가 벽돌 같았어. 이게 이제 너무 이제 과했던 거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안 하는데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예전에는 이 시장이라는 게 금리만 조금 낮춰주고 좀 해주면 금방금방 돌아왔는데 이제는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부작용을 각오하고라도 고용량을 써야겠다고 미국은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히 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마이너스 금리는 약간 실패한 얘기라는 게 많아요. 그거는 그냥 마이너스라는 게 놀라운 거지만 금리 인하의 연장선상이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예 다른 형태의 것들을 새로이 생각을 해야 되고 아니면 완전히 바꿀 수가 없으면 통화 공급을 할 때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현실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떨어진 체력에 맞게 고용량 처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최근 연준 의원들의 발언의 공통 교집합인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연준은 미리 선빵을 알렸습니다. 금융 안정 우리 신경 안 쓰겠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산법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금리를 이렇게까지 깎아줬는데 너희들 투자 안 해? 이거잖아요. 그러면 투자 안 하면 병신되게 만들어줄게.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탐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오르고 달랬는데도 안 해요. 예전에 5%가 넘어갔던 기준금리가 지금 뭐 거의 제로에 붙어 있는데도 사람 찍은 돈 다 연준으로 돌아오고 일전 꼼짝도 안 한단 말이죠. 그래? 그러면
룰을 바꿔가지고 투자 안 하는 것들은 완전 병신으로 만들어줄게. 딱 FOMC에서 얘기한 건 그겁니다. 정말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움츠러들어 있잖아요. 움츠러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욕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돈을 확 보여주는 거죠. 지금까지 돈은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양세간의 목표는 뭐였어요? 사람들이 2008년 이후로 경기가 박살나고 대공황이 오니까 움츠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돈이 이렇게 많아. 이게 걱정을 하는 거라면 이제부터는 탐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때 2007년처럼 너도 나도 적립식 펀드하고 뭐 그런 부작용이 나올 지연정 살려야 된다. 모든 정책에 부작용이 없는 건 없을 수 없으니까 우리의 대명분은 이 시장을 살려야 된다는 거고. 근데 금리 인하 가지고는 답이 없군. 그러면 직접적으로 연준이 나서야겠고 그 전에 시장한테 신호를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 아까 그 표 있죠. 그 기사 헤드라인이 이번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중립금리 인하가 주제가 될 것이다. 좀 뭐겠습니까? 금리를 정상화하는 데를 예를 들어 2018년까지 중립금리까지 만들어 놓겠다라고 했으면 그 중립금리가 뭐 3%였다가 2%로 내려오면 그만큼 시장은 여유를 찾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예 연준의 부담을 낮춰주고 시장을 끌어올려서 투자를 안 한 사람들한테 소외감을 느껴주고 뒤늦게까지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이제 8년 넘는 불황 이후에 진짜 버블이 한번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미국의 통화 정책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고용도 비타민이 있죠. 로 이제 버블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 그렇다고 내일부터 갑자기 연준이 막 찍은 돈으로 주식을 사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준이 쓸 수 있는 현명한 카드는 그거기 때문에 그리고 연준이 이미 다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하고 부작용은 감수하고 뭘 하겠다 해야 되는 가이드라인까지 다 얘기를 한 거야. 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시작될 것이고 물론 그 사이사이에는 뭐 그 비전통적인 방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시장은 아직도 금리를 한 번 올면 원웨이로 봤던 그거에 기계적인 해석에 익숙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실제로 9월이든 12월이 되고 나면 뭐 약간의 변동성이 커지거나 하는 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멋이 중요한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9월에 올리느냐 12월에 올리는 건 이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연준이 물가를 올리려고 하는 목표와 방법 그리고 연준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라는 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사실 이번 주는 뭐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이게 워낙 저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뭐 물론 뭐 중국의 G20가 정상회담이 또 있어요. 또 있고 아마 거기서 중국이 이제 뭐 주거니 받거니 하겠죠. 자기 마음대로 다는 안 될 테니까. 그리고 G20에서 사드나 남중국해 이야기가 얘기 못 하게끔 하려고 막 엄청나게 와서 그런 소리 하면 밥을 안 주겠다고 자꾸 신호를 보내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중국이 이제 아마 얻을 거는 지금 우리하고 중국하고 이머징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미국도 빨리빨리 하라고 압력 주고 있는 거. 구조조정이잖아요. 철강. 그러니까 중국이 생각보다 빨리 안 돼요. 이게 전국의 중앙정부에서 철강 생산을 줄이겠다고 발표를 하고 실제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철강에서 사장이라면 생산을 줄일 테니까 지금 우리가 늘리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몰래 자꾸 만들어요. 몰래 만듭니다. 중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 다 찾아가지고 숨겨놨는지 찾기도 힘들고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줄기는 주는데 그 와중에 뭐 치웠다고 했을 때 집에 갖다 놨다가 다시 꺼내와가지고 막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단속을 하라고 했더니 우리가 남이가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용광로 펄펄 끓고 있는데 불 다 껐다고 신고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차단기 내리러 오면 또 돈 주고 내렸다고 해. 뭐 이렇게. 뭐 그런 곳이 중국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도 그러면 중국은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뭐 미리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있죠. 근데 하긴 해야 되고 중국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나 더 빡시게 해가지고 이것들을 다 총파시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좀 나아지고 그리고 호주도 이제 그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호주도 철강 관련 그거기 때문에 기조가 바뀌고 이제 이번에는 아마 중국에서는 그 지정학적 얘기보다는 사드니 이런 거보다는 아마 그게 거기서 합의가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 이해 당사자가 많이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국하고는 이제 그런 쪽으로 될 것 같고, 원래 우리나라 같은 이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정부가 잘한다고 해서 갑자기 확 잘하기 힘들어요. 환경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치고 나가려면 우리도 잘하고 환경도 좋아야 돼요. 근데 정부가 잘못해서 남들 잘 나가는데 우리가 병신되는 건 쉽죠. 그런 거죠. 지금 박근혜가 1년밖에 안 남았다 하더라도 죽은 권력이 누군가를 띄우지 못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건 쉽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중소형제로 그렇게 박살내고 막 한다는 게 의도로 가지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개미들이잖아요. 개미들이 누구예요? 일반 국민들이거든. 그 금리 1점 몇 프로 해가지고 주식이라도 좀 해볼까 했다가 그냥 컨베트가 팍 뿌려지니까 다 죽는 거고 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도 좀 해보려고 했더니 그 있는 사람만 강남 재건축을 산다는 사람 자체가 재력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유리한테 가고 뒤늦게 이제 전세 대란이 힘들어가지고 대출 받아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한테는 좀 피곤하게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고 그 청년 창업 이런 얘기 지원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에서 지원받아야 되는 창업 아이템이 아니에요. 진짜 깨놓고 말하면 그거는 연맹하는 거죠. 진짜 좋은 거는 정부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모이겠죠. 그리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그러니까 취업을 못해서 하는 억지로 하는 창업은 창업도 아닌 겁니다. 그건 그냥 정부가 끼하는 게 푸드트럭 이런 거잖아요. 아니 28살짜리 애가 그 길거리 핫도그 파는 게 얼마나 대단한 프론티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면요. 우리는 이제 그 산업화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이비 부머들을. 근데 미국에도 그런 세대들이 있습니다. 49어라고 해요. 49. 네.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하고 당시 미국하고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문제가 뭐예요? 나라 잘 살죠? 근데 잘 사는 사람은 다 어디 살아요? 해변가에 쫙 있잖아요. 그렇죠? 해변가만 쫙 있고 안쪽에는 그 넓은 땅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천 이런 데 유배 보내면 진짜 못 나옵니다. 왜 우리 인터넷에 보면 왜 절벽 같은데 이런 길 나 있는 거 있잖아요. 사진만 봐도 지리는데 그런 데다 갖다 놔요. 유배를. 그럼 진짜 유배야. 못 나오죠. 그런 데입니다. 그런 데가 많아요. 아직도. 1대1로가 뭐겠어요. 그런데 도로 한번 깔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그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동부에만 사람 살죠. 서부에는 그냥 서부에는 아무것도 없던. 그런데 그래서 서부로 개척해야 되고 또 센트로 쓰이는 거는 이제 프랑스한테 돈 주고 사잖아요. 평당 29센트에 샀나요? 세계 최고의 알바끼 아니겠습니까? 그죠? 뉴욕도 얼마 안 주고 샀잖아요, 사실. 그렇게 가는데 그래서 철도를 놔야 돼요, 철도를. 아무리 이제 존 웨인이 나와가지고 말 타고 가는 것도 한계가 있죠. 물은 마셔야 되잖아요. 네바다 사막에서. 그러면 열차를 깔아야 되는데 그 짓을 사막에서 열차 까는 일을 그 막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나 안 하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싸구려 인력. 물론 그때는 또 불행하게도 링컨 대통령 이후라 가지고 노예가 해방돼 있었어요. 노예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노예도 돈 주고 데려와야 돼. 이제. 노예가 아니고 인부죠. 그래서 더 싼 인부로 찾다 보니까 왕서방이 있는 거예요. 중국이 그때 쫄딱 망했지 않습니까?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하와이가 왜 하와이인지 아십니까? 하와이가 화교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와이입니다. 네. 여기서 휴게소였어요. 태평양에 휴게소가 하와이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 어떻게 갔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갔겠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철도를 까는데 철도를 왜 깝니까? 1948년에
금광이 발견돼서 그렇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그 유명한 다리 골든 게이트죠. 골든 게이트. 거기 들어가면 금이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뒤늦게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서부로 뛰어듭니다. 그게 1849년이에요. 그래서 목숨 걸고 금강을 찾아 나가는 도전이라고 해서 49er라고 해요. 49 ER 해가지고. 예, 도전 거죠. 그 미국 애국가에도 나옵니다. 네, 49er 하는 거. 아무튼 뭐 그런 건데요.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지?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은 뭐겠습니까? 지금은 그때 미국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움츠러져 있죠. 이게 저성장, 저금리가 너무 됐다 보니까 솔직히 공무원, 예전에 좋은 직업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웬만한 직장 종신고용이었고, 그때 상사 이런 데 대박이었죠. 우리나라 제조업이 약했을 때니까 무역이 최고예요. 70년대 최고의 신랑감 상사, 국제상사 이런 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요즘은 이제 교사 된다면 최고의 며느리감 이런데 그때는 선생질 한다 그랬죠. 좀 낮게 봤죠. 그리고 경찰 공무원, 국어 공무원 시험 과목 2개였어요. 국어, 국사. 그러니까 그냥 하다 안 되면 시험 쳐가지고 면석이나 하지 했던 시절이 그때였습니다. 미국에 49er가 있었던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천문학적인 유동성은 계속 공급되고 연준은 더 공급하겠다고 더 선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노는 돈들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글로벌 매크로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게 더 맞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연준의 의도대로 이 자본시장에서 소외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제는 투자해서 큰 돈 벌어서 팔자를 고치자가 아니라 살아남는 걸로 가야 돼요. 왜? 우리 세계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큰 룰을 의외로 열 몇 명의 사람이 다 결정해 버리거든요. 그게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있어도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정책 결정 이런 것들 때문에 전 세계가 어떻게 사는 모습이 바뀌었는지는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매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긴 이야기 준비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연준이 작정을 했다라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연준이 FOMC 회의로 9월 달에서 나스미디어를 사겠다는 둥 이런 얘기는 안 하겠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가야 된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